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숏 차트, 시총 차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요,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이 그때 의견 주셨던 이 일봉에서 이평선은 지금 35 이평선으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5일 이평선을 따라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35일 이평선에서 하루 봉이 이탈된 상태로 끝이 났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봉이 이제 35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는, 그러니까 잠깐 장중에는 3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에 봉 마감 자체는 그 이후에도 35일 이평선 위에서 했어요. 그래서 하루 빼고는 일단 35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이 비트코인 시황 제가 설명드릴 때 보면 그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이 보시면 35일 이평선과 이제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롱숏 레이셔도 보면 일단 제가 바로 뒤에 숏 차트도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제 0에 이제 가까워진 상태이긴 합니다. 0에 가까워진 상태가 무슨 얘기냐, 지금 숏과 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둘이 비율이 비슷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숏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롱숏 레이쇼가 이제 음의 영역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때처럼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숏 차트를 볼게요. 숏 차트가 지난번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이거 21일 이평선을 지금 35 이평선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21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1 이평선을 올라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온 것처럼 보였는데, 보면 35일 이평선 맞고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 맞고 떨어졌고, 다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 반등이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결국에 아까 보시면 35일 이평선 만났을 때까지는 이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이익 실현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숏 물량이 줄어들었죠. 숏 물량이 줄어들다가 비트코인이 그 35일 이평선 그리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따라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서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이제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이제 숏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숏 물량도 늘어나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같이 그 숏 물량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 숏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어서 숏 차트에서 이 우하향하는 채널의 상단부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 숏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꽉 찼다라고 보시고, 숏 물량이 꽉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숏을 한번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숏 물량이 꽉 차서 여기서 숏 물량이 줄어들기 전에 비트코인은 고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때처럼 숏 차트에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비트코인, 만약에 비트코인도 그때 한 11,700불, 12,000불 근처까지 왔다. 그 상태에서 숏 차트도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그때는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목표치를 봤던 게 11,700불인데 11,700불에 숏 차트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만약 도미넌스 차트도 뭐 채널 중반이든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이 한번 어느 정도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시총 차트인데, 시총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제 2,511억 달러입니다. 2,511억 달러고, 2,511억 달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이 35일 이평선을 훼손한 적이 없어요. 이때 이제 음봉으로 35일 이평선에서 걸쳐서 마감을 했던 이 하루도 결국에 장 중에는 35일 이평선을 깨긴 했지만, 35일 이평선을 완전 훼손한 적은 없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5일 이평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지금 시총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총 차트는 이 35일 이평선을 완전하게 훼손해서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도미넌스 차트도 흐름은 이제 긍정적으로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21일 평선으로 이건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데드크로스가 났고, 지금 보시면 21일 평선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51일 평선을 일단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51일 평선 깨고 나서 51일 평선에 이렇게 걸쳐서 계속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한번 아래로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주고 22평선 맞고요. 다시 이제 내려온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던 57.5, 57.5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왜냐면 이제 또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 알트코인들이요. 리플, 뭐 이더리움, 뭐 이오스,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물론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코인들은 대형 알트코인들, 아직 상승하지 않은, 아직 시장에서 아직 BTC 마켓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지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Q&A로 들어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베티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신 동영상은 잘 봤습니다. 아마 이제 그 민터뷰님이 올려주신 동영상 같아요. 영상에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중국인들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정부 일 또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습관과 교육이 이루어졌죠. 가정교육에서부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특히 나라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교육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걸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 그 여성분이 나라님들이 뭐 일하는 거에 우리 같은 일반 뭐 국민들이 뭐 신경 쓸 게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에 지금 탱크로 살아있는 학생들을 깔아뭉갰던 그 천안문 사태, 그 쇼크를 사람들이 겪었던 사람들이 자식들한테도 계속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했거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게 이제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 천안문 사태 최근에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좀 학살 영상 공개돼서 봤는데, 물론 이제 편집이 돼 있어서 JT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좀 잔인한 장면들은 삭제가 돼 있지만, 잔인한 장면들이 삭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중국의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뭐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도 아마 그 공포감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또 써주셨는데, 중국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해안을 따라 개발된 대도시에서 전체 41%의 소득 수준을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도시 기득권 세력이 가진 돈이 내륙지방 국민들에 비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시면 지금 이제 베티서님이 여기 이제 지도를 하나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중국 지도요. 중국 지도에서 보시면 전체 중국 이렇게 소득 중에서 이 41%를 이 해안가에 있는 이 4개 주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 10%도 채 안 될 것 같은 10%도 채 안 될 것 같은 이 면적에 있는 도시에서 결국에 대부분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힘들게 살겠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국가별 GDP를 보면, 국가별 이제 1인당 GDP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9위입니다. 31,000달러로 29위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좀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중국은 만 달러입니다. 만 달러인데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1인당 GDP 평균이고, 결국에 이렇게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평균이 10,000달러가 되긴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더 힘들게 없는 돈으로 몇천 달러밖에 안 되는 돈으로 1인당 그런 돈으로 사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많다. 그 숫자로 비교해서 봤을 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궁리를 다 해놓고, 어떻게 보면, 뭐 자산도 배분을 해놓고요. 뭐 암호화폐, 달러, 이렇게 배분을 해놓는데, 이 나머지 소수민족이 사는 이런 뭐 티벳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지구라든가요. 또 다른 뭐 여기 내몽골이란가요? 내몽골 이런 지역들에 사는 이 안쪽 지역 내륙 지방에 사는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빈부격차로 인해서 느끼는 그 괴리감 거기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을 때 나머지 중국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소수민족들이 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어차피 못 살고 있어서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뒤에 또 다른 분이 홍콩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도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그만큼 돈이 이탈한다면 급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소수는 이제 준비를 하고 만약에 7위안이 넘어갔을 때 빠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안화를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은 암호화폐로 이제 바꾸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오히려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강사내님이 지금 그 투표를 어디서 하냐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강사내님 여기 댓글에 이제 써 드렸는데요. 이 투표 링크를 이제 걸어 드렸고요. 보시면 아직까지 투표를 일단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예전보다 지난번에 이제 50분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어제까지는 150분 정도 하셨고요. 지금 예, 업로딩이 안 되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지금 이제 157분입니다. 157분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투표를 혹시 이제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영상 밑에 설명란에 다시 설명란 말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다시 이걸 고정해서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해주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자정까지 해서 마감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시아님이 페인트 스틱 사서 쓰고 싶은데 혹 2m 높이 천장에 바르기에 괜찮을까요? 무게감이 있다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거 직접 안 써봐서 제가 몰라서 이게 어제 좀 사멜님 보시기 쉽게 위에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사멜님이 직접 또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높은 곳에 필요한 받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m면 가정집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자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저는 아마 뭐 제가 이걸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천장에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려와서 다시 묻히고 바르는 것보다는 천장을 바른다고 해도 이 페인트 스틱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훨씬 편하고 무게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뭐 이렇게 페인트 스틱 이거 홍보해서 저한테 뭐 리퍼럴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다음으로 일단 3일님이 지금 써보셨으니까 써보신 분이 그렇게 또 느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메텔님도 이제 예, 메텔님이 페인트 괜찮네요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택님이 라이트코인 어제 제가 이제 매도 타이밍 얘기해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박로비님, 예, 박로비님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라리머가 그 인터뷰 한 거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5년 전 지금처럼 규제했다면 BTS, 스팀, 이오스는 존재 불가했겠다. 어젯밤 댄 라리머가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정부 규제와 관련해 만약 5년 전에 규제 환경이 현재 수준이었다면 비트쉐어, 스팀, 이오스 모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며 당국의 허가 없이는 비즈니스가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원 같은 기업은 이미 이제 당국의 규제를 준수할 수가 있지만 돈이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법적인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인 혹은 업체는 규제 준수가 이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따로 읽진 않을게요. 예,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먼저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는 기업들이 힘든 것도 또 사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물론 ICO를 통해서 자금 모집이 뭐 기관 투자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어려운 또 일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국대엄마님이 써주셨고요. 생활정보까지 얻는 방송이네요. 라이트코인 수익률이 92%인데 살짝 겁이 난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지금 국대엄마님이 그 이후에 이제 또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코인 사서 이렇게 수익률 좋은 건 처음이고, 라이트코인이 제겐 자식과도 같아서 매도하기가 너무 싫은데 다음 달 돈 나갈 때가 있어서 투자금 빼고는 일부 홀딩 하려고요,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렇게 애착이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리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아마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리플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각각의 여러분들 각자마다 뭐 나는 이오스가 되게 애착이 간다, 나는 이더리움이 애착이 간다, 이런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애착이 가는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떠나 보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항상 이해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거를 절대 못 버려, 얘를 죽어도 못 보낸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홀딩 물량을 원래 이제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뭐 20이면 20, 30이면 30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이거를 나는 너무 사랑해서 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저는 이제 한 차례든 두 차례든 후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올라갈 때 평상시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라는 것이고,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이제 폭스바겐 차트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했는데, 고평가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세력들이 그 숏을 쳤던 세력을 잡아먹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거고, 결국에 폭스바겐 차트도 그 추가적으로 올린 이후에는 다시 채널 바닥까지 1년 반도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이걸 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갈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뭐 그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민터뷰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듣고 있다가 제 채널 이름이 나와서 한번 놀라고, 채널 이름 바뀐 것도 알아주시고, 일단 예전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터치 대한민국, 그래서 돈대미님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름을 지금 이제 민감한 인터뷰를 해서 민터뷰님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 컨텐츠 만드는 거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홍콩 시위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홍콩 시위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도 알고 있는지 한번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콘텐츠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건 제가 궁금한 점이고요. 아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도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인터뷰님이 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언어도 다양한 언어 하시고,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개 나라 관련된 민감한 인터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련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민터뷰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컨텐츠 만드시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민터뷰님한테 궁금하다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민터뷰님 이 채널로 가셔서 거기서 질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017년 폭등장 때 빗썸에서 출금하려다가 출금되기 시간이 일주일 걸려서 출근이 되었다는, 농담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출금되기 시간이 걸려서 출근이 되었다는, 아니면 이게 오탄지도 모르겠고요. 뉴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 업비트만 영업이익이 최고라고 뉴스에서 접했는데, 예를 들어 이번 불장에
저점에 잘 들어가서 100배, 1000배 넘는 수익이 발생하였고, 김프보다는 옆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이 많이 되어 펌핑이 오고, 한국 거래소에서는 입금이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30%만 입금이 되어 불장대 몇천 명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합산 가격이 1000억이 되어 동시에 출금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업비트가 출금을 해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뱅크런 사태처럼 업비트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유보금으로 지불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심이 된다. 두나무가 투자를 했어도 망하기 전에 거래소 수수료를 인상하던가 지불 유예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그 2017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거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제공을 해주셔서, 그 설문 내용을 보면 결국에 가장 신규 진입자가 많이 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2017년 말이었던 겁니다. 2017년 불장의 끝에 그때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불장이 시작되고 불장이 시작했던 그 끝자락에 있던 그 해에 가장 많은 신규 진입자가 이 시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음 상승 사이클, 다음 채널의 꼭지, 지금 인터스텔라님이 걱정하시는 다음 채널의 꼭지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신규 진입자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신규 진입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출금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우리 해밀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야 이 타이밍 되면 일정 부분 우리가 정리해서 나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이 정도 됐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니까 나갈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마 분위기가 되면 뭐 2019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부장의 끝이 뭐 21년이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제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로 일단 보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어떤 장밋빛 이런 미래들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뭐 암호화폐 시장 뭐 5만 달러 넣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뭐 10만 불 가나 이런 기사라든가요. 암호화폐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1억 원 찍나 이런 기사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막 난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야 진짜 비트코인 이제 1억 가니까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매도하고 나갈 때 그 돈은 아마 그런 신규 진입자들이 그런 돈을 전 채워줄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면 이 돈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비트코인이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뱅크런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걔들이 그 은행들이 결국에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만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진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테더와 문제를 보면 그런 기미가 이미 이제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테더와처럼 실제적으로 돈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찍어내서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거래소가 자신들이 돈이 있지도 않은데 그 포인트를 만들어내서 막 펌핑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수량만큼 갖고 있지 않다라든가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고객들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수 암호화폐 수를 그 거래소가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출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래소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원화 출금을 요구했을 때 걔네가 뭐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옮겨서 매도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돈을 충분히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불장의 끝은 오히려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나가려는 사람들은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처럼 뭐 뱅크런 물론 이제 거래소도 그런 부분에서 속일 수 있는 뭐 테더사처럼 그런 부분에서 속이는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지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몰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금융시장을 오픈하게 되면 중국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버블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가오는 엄청난 금융위기를 많이 뒤로 미뤄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암호 자산에도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금융시장을 오픈하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IMF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것인가? 개방 안 할 거라는 거죠. 언제 개방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개방은 자기들이 죽어 나가야지 개방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이 완전 붕괴되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완전 이건 골로 가겠다라고 판단이 돼야지 그때서야 자본시장을 개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IM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무너졌는지 보시면 96년도부터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넘어섰었죠. 넘어선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거의 1100포인트에 있던 코스피 지수가 270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 납니다. 여기 있던 아마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은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아니면 상장 폐지해서 없어지는 종목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중국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중국이 지금 만약에 중국 상해지수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자본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는 자기들이 못 버티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붙인 상황에서 개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개방하는 이 순서가 금융시장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침체 국면에서 그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인이 중국 주식들을 헐값에 이제 매입을 하겠죠. 매수를 하고, 그 매수된 그래서 그 외국 금융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중국 기업들을 장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장으로 이끌어 갈 거다. 거기에 더해서 그때는 MMT 이론이라든가 돈이 시중에 법정화폐 돈이 풀리면서, 왜냐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돈이 풀리면서 아마 이제 이 주식장도 저는 버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뒤에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침체 국면으로 먼저 와야 된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실물 경제가 그만큼 이제 버티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이 그와 맞춰서 먼저 하락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장을 잠깐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2008년도에 이미 2008년도도 금리 인하하고 인하한 상태에서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보다. 그때 4배 했다라고 하면 16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푸는 게. 그래서 그 정도 풀려야지 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자산에도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암호자산이 먼저, 그래서 저는 상승,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암호자산으로 오히려 돈이 몰려서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이런 나라 사람들이 돈을 찾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수요가 몰리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이미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할게요.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지금 리몰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이더 비케중 이더의 향후 움직임. 오늘 가격은 6월 12일 정황상 5월 2일의 가격으로 판단이 되며 이게 10시간 전에 써주신 겁니다. 세개 알트 중에 가장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4봉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으나 장대봉 출현. 그래서 이번에는 20봉 기준으로 보고 비트처럼 장대 양봉 2개 정도 터트린다라고 할 경우에 장대 양봉 2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나리오 설정 시에 18일 정도만 버티면 30만원이 40만원 저항을 기본으로 넘고 지난번에 이제 저항이요 넘고 7, 80만원까지 150% 상승률 어마어마하다. 2개월 전 예상한 그 80만원 시나리오가 이번에 적중하려나 비트 도미넌스가 완전히 추락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57.5가 깨지게 되면
이제 쭉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기존 보유자들은 가상 시나리오 통해 기분이라도 한번 업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영원한 대장주 XRP는 언제 폭등을 주려나, 아직도 개미들이 안 떨어지고 살구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나 보구나. 난 이놈은 상속하려고 하는데 거래사 한 번은 감당해야 할 때가 보겠지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더리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이제 어제 저녁 때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뭐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트론도 뭐 5% 넘는 상승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마음 조바심 갖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차례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고가가 됐을 때 그때마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아직 안 올라간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알트코인 매수,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순환매가 다 돌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 일정 부분 현금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폴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용돈의 여유자금으로만 매달 매수하고 있고, 재산의 일부를 달러와 엔화를 조금씩 환전해 은행 앱 금고에 넣어두고 싶은데 환전 시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둔 일정 가격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건지, 달러 대 원화 차트에서 계속 우상향할 때 따라가며 조정 구간마다 매수를 하는 건지, 둘 다 방법일 수 있으나 해지 수단으로 자산의 일부를 환전해 두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일단 뭐 매달 여유자금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목돈이 있는 상태에서 목돈을 한 방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냥 매달 그 여유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부분 매수를 하시되, 만약에 1,5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매수를 멈추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는 그냥 그 전까지 매수했던 물량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매달 여유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그 기간별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가격대는 상관없이 만약에 뭐 1,150원이다 1,150원 매수하고요, 1,200원 1,200원에도 매수하고, 1,250원 1,250원에도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다가 정해진 그 가격을 넘어간다, 뭐 1,500원이면 1,500원을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매수를 멈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돈을 바꾸시는 분들은, 목돈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일단 이게 여기서 빠질지 오를지는 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바로 슈팅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목돈을 한 번에 바꾸실 분들은 적어도 최소 뭐 30%면 100이라고 하면 30%는 일단은 달러라든가 엔으로 한번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분할로 바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금날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황금날개님이 하루 기본 이제 10잔 이상 마신대요, 커피를. 그래서 원두와 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커피를 개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친동생은 아니고, 그 커피놀이 동생이 제 친동생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근데 로스팅도 직접 하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아마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배달 택배로, 지금 받아보신 것처럼 택배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뭐 큰 금액은 아니고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상만 주문을 해도 무료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건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도.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보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운영해주는 시황체크 때문에 바쁜 일상에서도 큰 의지가 된다, 얘기해 주셨고, 트레이딩이라는 행위가 어찌 보면 개인 사업과도 같은데 제3자의 방송과 관점들은 혼자만의 선입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제가 이제 건부인님 글을 왜 읽어드렸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게, 저도 결국에 제가 보는 시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시각이 딱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보는 시각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시각에 다른 또 시각들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으로 이 시장을 그 얘기를 해주시면 일정 부분 뭐 저랑 다른 관점도 있고 또 아예 반대되는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계속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해서 그런 관점들을 조절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좀 저평가로 보는데, 아니면 나는 저평가로 보는데 어떤 분은 야 이거 이 정도면 고평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이 좀 잘못됐나 라고 판단을 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시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주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배우고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는데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너무 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시장에 대해서 보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잠시만요. 써주셨는데 유튜브 광고 AI가 아직 버그가 많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주셨고 저한테 자주 보이는 광고는 렉서스, 브라, 근데 레깅스, 영어교육, 네일아트, 대한항공, 점점점 그리고 이제 성인용품. 제가 평소에 여성용 성인용품엔 관심이 1도 없거든요. 흥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저도 이제 차 광고 많이 나와요. 차 광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자도 아닌데 얘기하신 이 속옷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레깅스가 유행인지 또 레깅스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네일아트 이건 안 나오고요. 저한테 성인용품도 저한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AI 관련된 광고도 나오고 해서 이게 진짜 AI가 유튜브가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게끔 그 사람한테 딱 맞게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네일아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일도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맞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참수님이 뭔가 좀 더 친근한 드립을 치고 싶으나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 패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CJ님이 지금 이제 6월 중순까지 일이 좀 바쁘시다고 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오실 것 같은데 CJ님이 계셨으면 굉장히 재미난 드립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뭔가 드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쉽지 않네요. 예. 일단은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강 회장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이슈로 살짝 증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단순히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시간에도 증시는 빠지는데 비트는 잘 가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번외로 요즘 고팍스 거래소가 고팍땡 거래소가 입출금도 빈번히 막히고 이번 주말에도 코인 출금도 잠시 막혔는데 영 불안하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코인원 신규 풀렸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원도 풀렸고 빗썸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고팍스 쓰지 마시고 이게 입출금 풀렸을 때 고팍스에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옮기시면 되고 내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그게 입출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매도를 하셔서 거래를 하셔서요.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알트코인이다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리플이 출금이 된다라면 리플로 바꾸셔서 리플을 코인원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원에서 다시 그걸 매도해서 물론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그 거래소를 사용하면서 뭔가 안전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좀 든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 수수료는 지불할 각오를 하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 비용 지불하고 내가 좀 더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황리플님이 이야기하신 거 어록을 가져온다 얘기해 주셨고 기회의 순간은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기회는 없다. 저도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기회의 순간에 안전한 투자는 없고 증명한 순간에는 수익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예, 없다는 말로 이해가 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회의 순간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기회는 없다. 황리플님 어록을 같이 올려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 2달 전만 가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 차트의 채널 하단부에 있었던 이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비트코인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사는 거죠. 왜냐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제가 뭐 주변 지인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또 애매하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전고점 넘어와서 진짜 이거는 된 거야. 증명이 됐어. 이제 이 비트코인은 가는 거 맞다 라고 했을 때는 증명이 딱 이루어진 순간에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안다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제가 이제 뭐 리플 차트를 보고 얼마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거 뭐 10달러 간다 언제 가냐 뭐 욕하고 쌍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그거를 제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때 됐을 때 돌이켜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됐을 때는 이제 기회는 없는 거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미리 얘기해야지 한 분이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맞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나중에 지금 증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중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또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올라야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해요. 가격이 올라야지. 가격이 낮더라도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낮을 때는 그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게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우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볼게요. 참고로 전에 여쭤봤던 홍콩 달러는 이장님께서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두 매도하여 암호화폐에 더 투자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거를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 차트와 비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차트와 비교했을 때 어차피 홍콩 달러는 지금 달러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매도해서 그러니까 원화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건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하라고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전 심지어 요새 무리하게 투자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푹 빠져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 무리하게 투자를 해도 내 현금, 지금 그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매달 내가 일정하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지금 당장은 무리한 것 같아도 허리띠를 졸라 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한 달에 지금 총각이고 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근데 지금 300만 원에서 뭐 지금 이번 달에 뭐 200만 원 일단은 암호화폐를 사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면,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맬 대로 매면 내가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나갈 돈인데, 아니면 다다음 달에 나갈 돈인데, 그 전세 자금으로 나갈 돈인데 그 돈을 일단 투자했다가 다다음 달까지 오르겠지 하고 그걸 투자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가 그러니까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잘못된 투자 습관이 길러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유 자금이 아닌 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한 번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항상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올라갔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빠졌다 할 때 잘못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큰 금액을, 여유 자금이 아닌 큰 금액을 넣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총각이신 것 같으니까 아마 내가 현금 흐름만 좋다라고 하면 뭐 암호화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총각분들이 담배 피는 거, 담배값 줄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는 거, 그런 거 줄여서 하는 건 전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도 좋고, 건강도 해지고, 돈도 벌고, 그건 좋은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유님이 굉장히 좀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읽어볼게요. 파도가 치려면 바람이 필요하죠. 지금은 그 거센 파도를 위한 바람을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풍 전야랄까요? 그 전에 잠깐이라도 가뭄이 올지 모르니 생수 몇 병 준비해야겠어요. 내 코인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써주셨고,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미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파도를 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모아야 되고, 우리 뭐 폭풍 보면 태풍이 그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모여야지 결국에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더리움, 이오스 이런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코인들이 뭐 엘리어트 파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주려고 하면 결국에 그런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람이 필요하고 그 바람,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런 에너지를 모으면서도 언제든지 가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가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수 몇 병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님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극한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사막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물 한 병, 생수 한 통 없다라고 하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 통이라도 있으면 그걸 아껴서 먹어서 내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수를 준비를 해서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몰려도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 미호님이 굉장히 비유를 되게 잘 멋있게 써주셔서 읽어봤어요. 다음으로 이제 고래덕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오늘 방송에서 비자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뇌피셜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뇌피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어스포트라는 업체를 치열하게 금액을 올리면서 인수 경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비자가 어스포트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스포트 인수한 기사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고, 어스포트는 크로스보드 페이먼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리플의 초기부터 파트너로 일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스포트가 이게 이제 다른 그 리플 관련된 방송해 주시는 유튜버 크리토 토마토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또 리플 팩토리님도, XRP 팩토리님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일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자가 현재 리플사의 솔루션 중에 단순히 페이먼트를 위한 X 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틀먼트가 가능한 X 레핏을 사용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비자 같은 경우 인력을 고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개발자를 뽑는데 그 엔지니어가 XRP를 좀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제 뽑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XRP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비자에서 그런 걸 인정하는 기사 보도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XRP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저는 요인이라고 봐요. 현재 상황이 큰 그림에서는 기존 은행 및 카드사들도 블록체인으로 ом겨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추피추님이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떡상 트리거가 되길 바라보고 어제 강력 홀딩하던 주식의 50%를 매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홍콩 시위가 지난 이제 6월 9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6월 12일자 YTN 그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대규모 또 시위가 몇만 명, 물론 이제 100만 명은 아니지만 몇만 명이 거기 도시에 이렇게 집회를 모여서 지금 시위를 격렬하게 이제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영상을 보니까 진짜 시위가 격렬하다,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그 행정수반 그 어떤 홍콩 여성분,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잠깐만요. 제2국대 엄마님이 어떤 텔방에서 몇 달 전부터 이더리움 클래식을 250개를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럼 이제 리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텔방들, 그리고 이런 뭐 신호를 주는 리딩방들 보면 자기들이 받는 거는 대형 알트코인으로 받습니다. 이더리움, 뭐 이오스, 이클, 아니면 리플로 자기들은 대형 알트코인으로 받으면서 자신들이 추천해주는 건 자발트코인을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봐도 얘네들이 진짜 얘네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얘네들이 받고 싶어하는 거는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인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추천해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OK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하루하루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네요. 진짜 안 좋으면 저런 뉴스가 나온다고 말씀하더니 불안합니다, 얘기를 해줬고,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뭐였냐면 이 영상이 아니죠. 잠깐만요. 예, 이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불확실성 커지자 한국경제 한은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첫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하고 5월달에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검토할 상황이 아니고 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정말 그건 소수 의견이다. 정말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은에서. 근데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나서, 한 달도 안 지났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타이밍이 9월에서 12월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이 9월 또 단축될 수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땡겨서 한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좋은 뉴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시장에 또 금리 인하니까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겠죠. 주식시장에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뉴스 내보내고, 또 실제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잠깐 상승을 해줍니다. 맛배기를 이제 주는 거죠. 꼬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시킬 거다라고 봅니다.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XRP OK님이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네. 엊그저께였나요? 제가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대변인이었나?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 그런 각 부처에 있는 경제 관련 부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공포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혼란을 느끼고 내가 이걸 막 어수선한 경제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위험신호로 이제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은 총재 이야기도 아마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돈 빼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주식 마추픽추님이 주식 50% 매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마추픽추님도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위기 상황을 딱 직감하시고 빼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잭 오번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이 그릇의 크기님이 지금 이 차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했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 어제 비트코인 캐시 BSVO 합한 그 보조지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보조지표는 그 와사비님이 이제 지금 잠금 설정을 해놨고요. 아마 이제 그 잠금 설정 해제 권한 있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캐시가 좀 큰 움직임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리고 아니면 그 보조지표에서 제가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보조지표에서 만약에 셀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잭 오번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홍콩에 있는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도로는 경찰이 전부 통제하고 상점가나 은행들은 전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영상 이제 보면 진짜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진압봉으로 두들겨 맞기 일수라네요. 앰뷸런스가 여기저기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지만 생각보다 강경하게 진압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유가 없이 살았던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통제를 해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홍콩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색깔이 완전 달라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니들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격렬하게 저는 시위를 하는 거고, 이게 아마 여기서 진짜 어제 제보 오번트님이 얘기해 주셨던 지금 홍콩 주변에 군 병력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군 병력이 집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만약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진짜 서방 세력들,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투표하고 있잖아요. 투표 제가 오늘 영상 밑에 댓글로 걸 테니까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